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김용민, 한국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치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 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6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집권하면은 중단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발언한 것이 이제 들춰진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어디서 그냥 숨은 이야기를 하다가 들통난 거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과장된 언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참작할 여지들이 있는데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2차례나 걸쳐서 집권하면은 공기업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말을 믿지 못하느냐. 최근에 이런 발언은 얼마만큼 또 믿어야 될지 또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했지요.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언급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은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성대모사 아니었는데, 예.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증가한 데 대해서 작은 정부가 내 소신이다. 민영화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자, 노무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운영과 시설 분리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는 없었던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백지화로 규정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철도는 운영과 시설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은 코레일이 하고 있죠. 자, 그걸 유식한 말로 상하차 분리라고 하더군요. 상하차 분리. 예,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12월에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도 필요한 건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큰 시장은 민간에게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래놓고 왜 정부만을 믿지 않느냐. 뭐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도대체 민영화 안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어제 반문을 하던데요. 잠시 후에 이제 듣게 되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과 함께 최연의 코레일 사장의 또 변심이 소개됩니다. 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서역 출발하는 KTX 자회사 분리 그리고 아울러 철도 경쟁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던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최연의 사장의 육성이 또 소개됩니다. 네. 두 여인의 변심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어제 그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렸죠. 처음으로 네, 전남대 칼럼. 교수 네. 조선 칼럼. 이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자,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은 민영화 이제 드러내놓고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조선일보가 한마디 하면은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심상치 않은 몇 가지 정황들이 지금 경향신문에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신문도 보니까 그 일면 광고에 국토교통부의 그 관련한 내용이 이제 실렸더군요.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당연히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소개한 자료, 신문 광고를 보면은 영국은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망했다는 거, 뭐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이 국토교통부의 이런 광고 또 어제 그 홍보를 두고 철도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철도 같은 경우 2000년 정부 보조금이 14억 파운드였는데 2009년 52억 파운드로 2.7배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2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10년 동안의 영국의 철도 정기 승차권은 50%나 인상돼서 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공적 부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폭등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영화냐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런 걸 고려해서였는지 오늘 국토교통부가 신문 광고에는 영국의 사례는 쏙 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 프랑스의 예를 들었어요. 그 철도를 민영화한 유럽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도 고속철도와 같은 이런 간선 노선은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고속류 열차가 가장 돈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민간에다가 개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 지금 국영철도사의 그 장거리 철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독일은 99%고요. 네덜란드는 90%,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100%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게다가 우리 유럽에서는 철도 재국유화 지금 민영화했는데 다시 국유화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상하 시설과 운영을 재통합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다라고 철도노조 측은 전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뭐 지금 잘못된 일이다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유럽의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를 강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부터 민영화라는 말 자체를 가급적 꺼내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조선일보는 노조가 민영화 얘기하니 괜히 그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철도 경쟁 체제가 오르니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철도 민영화 하겠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속내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이렇게
저는 그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단 민영화란 단어는 쓰지 마라. 민영화란 단어는 쓰지 말라. 이런 거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의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야 했는데 민영화 논의에 맴돌면서 피동적으로 파업 세력에게 끌려다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향후 다른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어렵게 정부가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민영화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논지입니다. 민영화 안 나쁜가요? 네. 아니, 좋습니다.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이나 해보자는 거예요. 토론도 안 하고 무작정 매부터 들고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참 얼마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예. 가시가 돋친 회초리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민영화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민영화라는 말 쓰지 말라. 그리고 민영화했던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이거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부의 행태 보면서 드디어 이제 민영화의 어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느냐라고 말한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예. 다 알합니다. 예. 자,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명환 위원장이 어디로 갔나 지금 이런 양상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을 지난 22일 아침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22일 아침에 빠져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경찰이 하루 종일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곳곳을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못 찾았고요. 체포해 간 것은 커피 믹스 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다시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단 말이죠. 거기 지금 이중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자, 김명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난입이 시작된 22일, 지난 일요일 동트기 전에 경비를 뚫고 민주노총을 빠져나갔는데, 나흘만인 26일 해질쯤, 그러니까 어제 오후가 되겠죠? 네. 어제 오후 1층 출입구를 통해서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중대가 겹겹이 둘러쌌다고 했는데 그 사이를 뚫고 1층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믿기 어렵다. 그동안 이 경향신문사 건물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김명환 위원장은 왜 조계사로 당신도 안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종교시설도 고려했지만 지휘부인 내가 들어가면은 큰 부담을 드리게 된다. 경찰에 완전히 노출될지언정 국민이 지지하는 파업이라면 대중들 앞에 서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에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에 파업하면은 돌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민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돌을 맞았던 것도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2009년 이 직전 철도노조 파업 때 중앙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나요? 그 철도 파업으로 그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한 서울대학교 그 입시를 시험을 치러, 면접 시험 치러 가던 고등학생이 지각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결국 그 기사 지금 다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소송 끝에 허위 보도로 드러났지요. 네. 허위 보도로 드러난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럼요. 뭐 중앙일보가 그만큼의 그 보도했던 당시의 그 크기만큼 정정 보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 수험생이 철도노조 때문에 늦어서 시험 못 봤다. 이것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앙일보가 뭐 완벽하게 허위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소송 2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관련 기사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은 깨끗하게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기사를 지운다는 건 이게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반론 보도를 실어준다든지 뭐 정정 보도 형태를 유지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기사를 삭제했다. 네, 관련 기사 전체를 다 삭제했습니다. 자, 김명환 위원장에게 한겨레 기자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철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랬더니 김명환 위원장, 철도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채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 국토부가 사장부터 관리자 한 사람까지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자율 경영이 불가능하다. 부채 17조 원 가운데서 정책 부채가 1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레일 부채가 17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10조는 이 철도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발생한 빚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겨레 3면에 기사가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코레일 노조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라면서 강경론을 내세우며 든 논거가 이거 아닙니까?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철도 파업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오석 부총리의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 철도 부채 17조 원을 낱낱이 이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개건연구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코레일 부채 17조 원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은 영업부실과 관계없이 쌓인 빚이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2009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의 빚을 졌고요. 좌초한 용산개발 탓에 대손 충당금 2조 7천억, 법인세 1조 원 고스란히 빚으로 쌓였습니다. 합쳐서 3조 7천억이죠. 그렇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2005년 이후에 차량 구입비 2조 5천억은 자산으로 남았고요. 회계 기준 변경 탓에 갑자기 늘어난 장부상 빚이 3조에 이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은 10조 4천억으로 코레일의 전체 부채의 절반을 웃돕니다. 자, 박흥수 연구위원은 특히 그 코레일 적자 가운데 상당액은 정부의 보상금 미지급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벽지 노선 운행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을 2005년 손실 대비 80%에서 2010년 59%까지 줄여서 미보상액이 그대로 적자로 누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빚인데 애먼 노동자들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국인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죠. 작은 정부 만들어야 한다. 예. 가능한 자유를 많이 줘야 한다. 예.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에 드러났다시피 국토부가 사장부터 관리자 한 사람까지 통제하는 구조.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철학하고 맞습니까? 이게 예. 노사가 협상하는데 사측에서 국토부에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 이게 맞습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한겨레도 실었습니다. 야, 그런데 관점이 거의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인천공항철도를 두고 한 얘기인데 코레일이 인수한 다음 1년 새 37%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는 코레일 자회사가 된 인천공항철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수서발 KTX도 코레일 자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겨레는 인천공항철도 민간에다가 맡긴 인천공항철도 완전 부실 상태 그대로였는데 이걸 코레일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서 결국 공공의 어떤 소유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지금 정부가 밝히기로는 공공 소유로 돼 있는 거 맞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분을 얼마든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의 보도는 뭔가 좀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논리 구조가 안 맞아요. 예. 자, 논리 구조 안 맞기는 우리 정홍원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갑작스럽게 참모들에게 철도 파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무슨 조계사를 가시려나 봤더니 그 동대문구 이문동 철도 차량 기지로 정했습니다. 자, 철도 파업이 시작되고 17일 만에 이제 총리가 철도 파업 현장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 직원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실체가 없는 민영화를 주장해서 불법 파업을 지속하는 게 안타깝다. 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을 기다리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는 하지만 호소를 들을 대상은 없었다. 공허한 외침으로 비칠만 했다. 왜냐? 정홍원 총리가 도착한 현장에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예. 다 지금 파업 안 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 가가지고 파업 그만하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정홍원 총리가. 번지수 잘못 짚은 총리의 철도 현장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자의 눈 칼럼 동아일보 6면에 실렸습니다.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누구 돈으로 주는 거죠? 자기 돈으로 줬을까요? 예. 개인 돈으로 줬겠죠. 설마. 개인 돈으로 줬겠지. 설마 이걸 나라 돈으로 주고. 전 오늘 그 코레일 파업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국토교통부의 그 광고 있죠. 네. 그 신문 광고는 과연 누구 돈으로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 우리 서승환 장관께서 사재를 털어서 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나라 돈을 썼다면은 이거야말로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아니 철도노조하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국민들 그 시름을 덜게 해줘야지. 이건 뭐 그냥 너희들 파업해 나가 그리고 아웃시킬게 이렇게 사지로 몰고 나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대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왜 꺼냈는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말에 왜 격분하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코레일은 이와 함께 파업 사찰 그리고 노조원 회유를 간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늘 한겨레에 보도됐습니다. 코레일이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 상황 사찰 그리고 노조원 회유를 독려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것이 발견돼서 노조가 회사 쪽을 고발했습니다. 자, 고발장을 보면은 말이죠. 육심관 노사협력처장, 코레일의 노사협력처장 성함이 육심관 씨네요. 예. 육심관 처장이 지난 20일 전자우편을 통해서 코레일 전국 12개 12개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웃음의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 이름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장하고 각 본부의 경영인사처장 등에게 지역본부 간부가 조합원 누구를 만나는지, 파업 철회를 설득했는지, 1시간 단위로 파업 대오가 어디에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가 파업의 행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은 아니, 제 웃음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게 확실해요. 예. 제가 지금 감염됐습니다. 저도 웃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예. 이 기사 누가 썼습니까? 예. 그런 이름은 이 익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모 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또 철도노조는 한 조합원이
지난 25일 성탄절에 코레일 간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본사에서 코레일 간부들에게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서 파업 철회를 설득하고 당일 밤까지 본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찰이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철도노조가 사찰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레일 본사 인사노무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오면에 가보면은 지금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상당한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정보관의 정보기관 상시 출입 금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입은 허용하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그런 지금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 정책 홍보 금지 말하자면은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 달고 SNS에서 뭐 이렇게 의견 남기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못하도록 못을 박는다 이런 쪽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처벌 형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국정원의 지금 보안, 이런 보안의 그 장막 아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쓰고, 행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가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예. 정보위원이 예. 그 국정원 비밀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예. 현재는 이제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런 취지는 유지하되 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이 정도로 예. 세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부분은 합의 또는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예. 그렇게 이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실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안보 직결한 사안은 예외로 둔다. 아니 지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무슨 명분으로 했습니까? 이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 네. 이런 그 종북 세력에 대한 감시와 또 이런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안보 직결 사안 도대체 안보 직결 사안이 뭡니까? 이 범위가 너무 광범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일단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한다는 표현 자체도 이게 어느 선까지인지가 중요하겠죠. 애매해요. 예. 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간 민주당의 이런 행태, 거대 야당으로서 이 과연 제대로 정부 여당 또 국정원에 대해서 감시할 의지가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기사를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한겨레 6면으로 가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의원이 어제 광주 가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때를 같이 해서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도대체 싸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개혁 지금 빈손인 상황이고요. 결국 박근혜 표 예산에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특검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깨지더라도 국민들이 카타르시스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 부재에 대한 그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국민들이 싸워야 할 때 못 싸워주는 야당이 무슨 야당이냐라는 시각으로 민주당을 보고 있다. 갑갑하다라는 민주당 한 당직자의 말을 이렇게 또 한겨레는 인용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 1면에 파리의 나비 부인이 등장합니다. 파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이다. 무책임한 폭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가 사실 확인서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를 통해 보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정귀선 씨가 진실을 밝혔다. 자신이 쓴 파리의 나비 부인은 당시 그 파리의 택시 운전 기사였다. 이 홍세화 선생이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네. 파리의 점점점 이게 당시에 하나의 어떤 트렌드였기 때문에 자기도 파리의 나비 부인 이런 책을 냈는데 파리의 나비 부인 그 내용은 소설이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걸 마치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도 모임 장로들 이 사람들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조용기 목사하고 가까운 장로에게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귀선 씨가 15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 놓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또 각서를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기도 모임 장로들의 폭로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리의 나비 부인 이분의 지금의 이른바 사실 확인서는 과연 진실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일보는 정귀선 씨가 파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단정을 했네요.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이 이 회장인 국민일보 오늘 일면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기도 모임 장로들 주장대로 정귀선 씨가 고소 고발을 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또 전달됐다는 돈이 수표로 전달됐다 하니 추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일보 기사에도 보면요. 예. 이 정귀선 씨가 예. 각서, 합의서, 예. 협약서 네. 본인이 다 썼다고 시인했네요. 썼다고. 그러면 이런 건가요? 자기는 그냥 허구의 소설을 썼을 뿐인데 이런 소설 쓰지 말라고 조용기 목사가 15억을 줬다는 건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참 저도 그럼 허구의 소설 하나 써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좀 찾아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사실 확인서를 전달한 그 이종찬 장로로 되어 있고요. 예.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종찬 장로의 말에 따르면 책이 예. 나오자 일부 장로들이 예. 오래전 알고 지내던 분을 그 정귀선 씨에게 보내서 예. 무슨 좋은 건수를 만난 것처럼 흥정을 추진해 합의서, 협약서, 각서를 쓰게 했다. 예. 정귀선 씨로 하여금 각서 등을 쓰게 했다. 아니 허위의 소설을 가지고 합의하자고 돈 주겠다고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 써주는 분인가 보죠, 이분은? 예. 이걸 이런 어떤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거를 그런 증언을 기사 그대로 써주는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은 뭐 하는 팀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항상 이 조용기 목사의 그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누군가 보면은 특별 취재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취재팀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 대전 서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연해 현 코레일 사장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TX의 그 부분 지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이 옳지 않고 지금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철도와 비교할 때 규모나 뭐 이런 파워 면에서 우리 철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뭐 상당히 그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 저는 확고히 반대합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물론 경쟁도 안 된다. 철도는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은 최연해 사장.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나서는 오늘 오전 9시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들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 여성분도 변심한 것일까? 2005년에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최연혜, 박근혜 두 여성. 과연 변심한 것일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박수현 대변인의 한마디 더 들어보자면, 이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